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는 방송 이 책 읽을 제40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40회로 돌아온 저는 샤샤입니다. 벌써 7월도 중순입니다. 다들 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지요? 어떤 사람은 가을이면 반드시 낙엽 타는 냄새를 맡아야 한다고, 자기는 그래야 가을을 잘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이불 속에 들어앉아 이 책 읽기를 듣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단열재 같은 방송 이 책 읽기를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면도하면 쿨워터 향이 풍길 것 같은 남자, 우리 쿨가이의 대명사 곰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곰곰님, 남자의 전성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지금입니다. 아 좋은데? 지금이라면 대략 30대. 저는 그 어렸을 때는 네. 20대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남자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20대가 제일 좋을 때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이를 조금 먹고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지나고 그러니까 20대가 전성기면 안 되겠는 거지. 그렇죠. 난 지났으니까. 난 지났으니까 남자의 전성기는 저는 40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자 전성기 40대죠. 그렇습니다. 샤샤님이 생각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40대 맞나요? 저도 지금 너무 늦었나? 아니 그냥 이 책에도 40회부터 전성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짜맞춰 보려고. 난 듣지도 않았는데 40대라고 말했네 그럼?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걸렸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에 8책으로 저희가 2주 동안 열심히 네. 파본 책을 하나씩 소개하는 차례가 되겠고요. 저는 이번에 굉장한 제목의 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일단 비밀로 두고, 곰곰님은 어떤 책 하실 거죠? 저는 다나카 요시키 작가의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샤샤님 책 제목을 저한테도 안 알려주셨어요. 네,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제가 힐끔힐끔 보고 있는데 네, 심지어 봐도 모르겠는 거야. 이 책은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라. 자, 그럼 오늘도 누가 먼저 할지 책장을 펴서 정하도록 그러시죠. 하시죠. 저희가 책장을 펴서 오른쪽에 나오는 페이지 넘버가 큰 사람이 먼저 하죠. 큰 사람이 먼저 하죠. 네, 큰 사람이 먼저 네. 합니다. 어디 접어주신 거 아니죠? 없습니다. 그럼 없어요. 되게 많이 접혀 있는데 책이? 뒤쪽에서 할게요. 안 접혀 있는 쪽에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하나 둘 셋 3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럼 공공이 먼저구나. 사실 이게 어차피 하는 거나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녹차 소리를 켜놓고 네.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20분쯤에 맞춰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은하영웅전설에 네. 대한 책 그럼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팔면 쏠쏠하시겠어요. 권수가 많아서. 저한테 n분의 1%라도 알겠습니다.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책은 네. 그 다나카 요시키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네. 일본에서 1982년에서 88년까지 음. 이렇게 걸쳐서 쓰여진 총 10권짜리 SF 소설입니다. 네. SF 소설이고 SF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과학적인 고증이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작품들도 있는데 이 은하영웅 전설 줄여서 은영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영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에 되게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페이스 오페라나 라이트 노벨의 원류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스페이스 오페라는 그냥 그런 거죠.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험이나 서사시 스타일의 SF 소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적인 요소보다는 외계나 과학을 빙자한 신화나 전설에서 모티브를 따오거나 뭐 모험물 뭐 이런 쪽을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런 쪽 장르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이 있고요.
그 요즘에는 라이트 노벨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네. 라이트 노벨의 거의 원류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라이트 노벨이 저도 잘 몰랐을 때 그냥 가벼운 소설이라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좀 찾아봤어요. 라이트 노벨이 뭘까? 네. 근데 대중 소설의 분류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만화풍의 사파가 들어간 작은 판형의 소설을 가리킨다. 아, 사파가 들어간? 네, 사파가 많이 들어간. 근데 이 라이트 노벨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SF 판타지 게시판 무슨 PC통신 서비스에서 SF 판타지 게시판의 관리자를 맡고 있던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이걸 붙인 목적은 아니지 목적 이유 의도는 의도네. 의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가벼운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라이트 노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즐길 수 있는 소설이 있고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소설이 있군요. 소설이 다 그렇지 뭐 사소설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벼운 라이트 소설과 그럼요. 라이트 노벨과 무거운 소설이 떠오르실 거예요. 요 근래 그 뭐였죠? 종의 기원 읽으셨다고. 아, 네, 종의 기원 읽었습니다. 라이트 노벨은 아니겠죠. 라이트하지 않습니다. 네. 이 책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미있는 점은 이 작가가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에 약간 달인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독설이 굉장히 신랄하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 매력이 있고 또 이 작가가 독설이나 비아냥을 하는 그 대상이 자기랑 가치관이 좀 맞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독서를 듣는 쪽이 아니고 말하는 쪽에 가치관 쪽에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빠와 까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둘 사이의 대립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위키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위키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많은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어떤 주장이 있고 반론이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심지어 무슨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함선 이름, 등장인물 이름이 아니라 배 이름이랑 네. 이런 것들까지 위키 페이지로 다 나와 있어요. 오. 그래서 어떤 함선은 언제 나와서 어떤 걸 했고 이런 것까지 정리가 돼 있는. 이야. 사실 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처음에 간행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정도 팔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와. 하지만 처음 나왔던 일지서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은 해적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나카 요시키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 네. 이 작가에 대해서 그 책 날개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일본에서 책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지난 몇 년간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좋겠다. 동서양의 온갖 고전에 대해 무지 해박한 사람. 국내 유명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 순위 베스트를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연예인도 아니지만 한국의 모든 PC통신의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이 책이 나온 연도를 대충 알 수 있죠. 굉장히 오래됐나 보네요. 이게 한 2000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2000년까지도 PC통신이 있었나요? PC통신 후반때가 있었죠. 아, 그렇구나.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쯤에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뭐 나우누리 같은 게 인터넷 페이지 서비스처럼 바뀌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난 안 했는데 왜 알지? 얘기하는 도중에 샤샤님이 가져오신 책의 출판사 로고가 보이는데 저거 로고 아는 로고인데? 이 로고 아시는 로고신가요? 네. 네, 다음. 이 은하영웅 전설이 작가가 대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벌려고 쓴 작품이래요. 이야. 원래 3권으로 기획을 하고 책을 썼는데 대박이 난 거지. 벌고도 남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작가 중에 세금을 제일 많이 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편이 돼서 10권까지 나오고 외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본편 10권, 외전 4권이 나왔었는데 2009년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이타카라는 곳에서 새로 또 나왔어요. 완역판이. 거기서는 외전이 1권 추가돼서 본편 10권, 외전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야, 3권을 쓰려고 그랬는데 10권에 5권을 썼네요. 그리고 매우 잘 팔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뭐 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꽤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은하영웅 전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 세계 네. 얘기를 그리는데 그런 거예요. 13년 전쟁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핵 전쟁이 지구에서 일어나요. 아이고. 그래서 서로 막 핵을 쏴대는 거지. 그래서 한 망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90년 전쟁이라 그래서 90년 동안 또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인류가
거의 망하는 길까지 갔다가 이제 지구도 완전히 황폐해지고 지구를 버리고 해외라고 말할 뻔했네.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서 그곳에 이제 꽤 오랜 기간 생존을 하다가 인구도 늘어나고 처음에는 이제 연방을 만들어서 모두를 나라 구분 없이 하나의 연방으로만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에 되게 독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 루돌프 대제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군인이었다가 정치가로 변했다가 이제 국가 원수가 되고 나중에 자기가 자신을 황제로 칭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전제 국가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가 그때 인구가 3천억이라고 하는데 전 우주가 한 개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도 민주주의나 아니면 이 전제 국가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노역장에 다 있었는데 그 중에 40만 명인가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한 50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먼저 있던 전제 국가가 은하 제국이고 그 새롭게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곳을 자유행성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은하 제국에서는 이곳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죠. 반란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한. 스타워즈가 생각난다면 기분 탓인가요? 스타워즈도 있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우리랑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요. 1,2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또 패잔이라고 자치령이 있어요. 그 경제를 약간 중심으로 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근데 나중에 뒤에 후방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일단 은하 제국과 자유행성 동맹의 싸움이고 은하 제국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황제의 자손들이 이제 왕을 하고 황제를 하는데 걸출한 천재가 나타나서 쿠데타를 하는 거죠. 혁명을 해서 본인이 황제가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쪽 자유행성 동맹에는 군인이 한 명 있는데 본인은 전쟁을 싫어해요. 전쟁도 싫어하고 그냥 게으르게 나태는 좀 표현이 어색한 것 같고 게으르게 있는 거 좋아하고 사색하고 책 읽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 군인이 있는데 그 고대 역사 같은 걸 좋아해서 병법도 되게 많이 알고 그래서 전투만 하면 승리하는 또 천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대결 같은 그런 거죠. 병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지만 한쪽은 그 전제 국가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황제가 된 사람과 반대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인 사람과 그래서 확실히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제약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주인공은 자유민주주의 쪽에 있는 양웰리라는 사람인데 후반에 가면 뭐 스포일러 같은 거는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 책이니까. 네. 후반에 가면 전쟁이 붙고 그 라인하르트라는 황제가 된 천재가 자기를 미끼로 써서 양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양이 그걸 다 물리치고 그 황제를 잡아요. 잡기 직전까지 가요. 맘만 먹으면 자기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황제 부하들이 이게 안 되겠으니까 그 나라 자유행성 동맹을 쳐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라고. 그래서 멈춰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군인이 아니고 전제국가의 황제였으면 그냥 갔겠지. 그냥 그랬겠죠. 잡았겠지.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전쟁 소설일 수도 있지만 전쟁 소설이라기보다 저는 약간 정치 소설로 읽었어요. 정치 소설로 읽어서 그 말씀드린 은하 제국의 전제주의, 전체주의와 자유행성 동맹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걸출하고 천재적이고 훌륭한 성군이 있는 곳의 왕권과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정치가들밖에 없는 민주주의 중에 어느 쪽이 나은가, 어느 쪽이 지킬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양 웰리와 라인하르트 둘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인하르트가 그 쿠데타 일으킨. 그렇습니다. 매우 꽃미남이라고. 매우 꽃미남의 천재의 뭐 이런. 쿠데타의 이유는 뭔가요? 쿠데타의 이유는 그 황제가 라인하르트의 누나를 후궁으로 데려가요. 후궁으로 데려가는데 황제도 무능하고 그 만들어진 지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 이미 썩을 만큼 썩어 있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황제가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서 점점 승진을 하고 또 누나가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서 그 힘을 얻었다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가다가 결국엔 황제가 되죠. 그렇군요. 약간 아이적인 면도 있어서 우리 누님을 뺏어간 황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네요. 책에 보면 앞에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라인하르트 폰 로엥그람에서 제국 원수, 우주 함대 사령장관, 전쟁의 천재, 하급 귀족인 미젤 가문에서 출생, 누이를 빼앗은 황제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골덴바움 왕조를 증오하여 끝내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주를 손에 넣는다. 판타지 소설 주인공 가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로엔그람 왕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뒤로 가면 약간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능력도 없으면서 혈통에 의해서 왕위를 세습받는다는 게 타당한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따가 제가 그 명언 파트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병에 걸려서 죽어요.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 그럼요. 되겠죠. 네.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리고 나서 라인하르트가 죽는다고요?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죠. 그게 라인하르트의 뜻이었나요? 잘 기억나지 네,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황제로 삼아라라고 하지도 않았던 걸로 봐서는 무책임했구나. 다음 그 자유행성 동맹의 양 웰리는 이제르론 요새 및 요새 주둔한 양 웰리는 이제르론 요새 및 요새 주둔 함대 사령관이고 스스로의 의사와는 달리 군인이 되었으나 원래 역사학자를 희망했다. 엘파실에서 민간인을 구출한 이후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략 전술 구상이 탁월한 불패의 명장. 별명이 양 더 매지션, 미라클 양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 적이 없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그 장면들, 전투 장면들이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뒤로 돌아가서 승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서로의 상황들을 뭐 헤쳐나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훨씬 재밌어서 제가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시려고? 다른 책을 해야죠. 이 책이 이제 등장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영웅담이라서. 그렇죠. 은하 영웅 전설이니까요. 네. 영웅담이라서 줄거리들보다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훨씬 더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네.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명언이 아닌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은하 영웅 전설 명언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들 중에 진짜 한두 번씩은 다 명언이나 독서를 내뱉고 그냥 다 되게 들으면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 그 두 주인공인 라인하르트와 양 웰리의 명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라인하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능함이 가장 큰 죄악이 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체제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단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평한 조세제도. 그것뿐이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권 국가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체제든 간에 그렇죠. 민중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그 두 가지만 서면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왕권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민주정치에 대해서 독서를 날린 게 하나 있어요. 민주공화 정치란 민중이 자유의지로 자신들이 선택한 제도와 정신을 깎아내리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건가?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생각해 볼 거리가 확실히 있는 건데 지위를 그러니까 황제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 세습을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라고 누가 정했단 말인가? 그건 자신의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지배계급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일 뿐이지 않나. 찬탈이나 무력 반란 이외에 권력의 독점을 타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변혁을 원하고 꾀하는 자가 그 유일한 길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전 역사들을 보면 왕조가 있고 이제는 다 왕권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항상 나쁜 쪽 반란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그리고 돌이켜 보면 뭐 나라가 바뀔 때는 사실 그 반란이 성공하면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가? 근데 여기에 엮여서 저희 얼마 안 된 근현대 사회도 그런 게 있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것들이랑 엮어서 생각해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민주주의에 대한 독설이 되게 와닿네요. 그렇죠. 가끔 솔직히 얘기하면 가끔은 저도 민주주의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많이들 그렇겠죠. 요 근래 10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런 트윗을 하나 봤는데 이런 거 네. 있었어요. 뭐 꼭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 근래 10년에 이제 가장 가까운 두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대통령이 네가 뽑은 대통령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네가 뽑은 대통령이냐? 아닙니다. 착하구나 둘 다 선물로 주마. 아 진짜 우울하다. 아닌데 난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아닙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받아들여야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이상적인 완성된 형태의 정치 체제라고는 할 수 없죠. 사실 할 수 없죠. 사실 그리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 좋지. 그리고 민주주의면 당연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이렇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게 안 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 사실 전제 정치 같은 생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민주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하지만 힘들지. 힘들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 진짜 이러다가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지가 그렇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지. 슬프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양 웰리.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메인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의 90%는 후세 사람들이 질려버릴 만큼 어이없는 이유로 일어났다. 나머지 10%는 당대 사람들까지 질려버릴 만큼 더욱 어이없는 이유로 일어났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현실적인 인간이라도 불로불사를 믿지 않는데 그게 국가가 되고 나면 국가가 영원 불멸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멍청한 놈들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 아닌가? 와. 그리고 정치의 부패란 정치가의 부정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개인의 부패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가 뇌물을 받아도 그걸 비판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치의 부패라고 하는 거지. 소름.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녹차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나? 아니죠? 아닙니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정한 법에 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시민으로서 오히려 죄악이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의 시민에게는 국가의 범죄나 오류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 사실 진짜 그렇죠. 그게 의무라는 걸 까먹기가 되게 쉬운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면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맞죠. 누군가에게 그냥 대의라고 이렇게 밀어놓고 방관하고 있으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리더를 뽑잖아요. 이게 네.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고 어떤 나라는 뭐 수상이고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뽑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를 조정해 주세요 하고 조정자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정을 잘 하고 있나 봐야겠죠. 그렇죠. 대부분 통치자를 뽑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그렇죠. 아직 의식이 그렇지 않을까? 다음 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사람은 전쟁터에서 멀리 있을수록 호전적이게 된다. 그리고 국가가 세포 분열에서 개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의지를 지닌 개인이 모여 국가를 구성하는 것인 이상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나중인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명한 이치다. 자, 마지막으로 위인이니 영웅이니 하는 자들의 전기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량한 사람에게 변태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쭉 읽다 보면 제가 읽어드린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의 명언이라고 나오는 것들인데 네. 굉장히 정치적이죠 발언들이 양쪽이 그러네요. 다.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핵심을 되게 찌르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반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치나 세계관의 충돌 같은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읽는 동안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심심하시거나 음, 이 책이 을지서적 판이 있고 음. 절판이 됐어요. 네. 서울문화사에서 나온 판이 2000년쯤에 나왔는데 2009년쯤에 아마 2007년쯤, 2009년 전에 저작권이 끝났을 거고 그래서 2009년쯤에 이타카라는 그 새로운 출판사에서 완역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편 10편, 외전 5편이 있는데 저는 아마 보실 분들이 편하게 보시려면 리드북스 같은 곳에서 전자책으로 사서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10% 세트 할인하거든요. 네. 그때 10% 세트 할인과 네. 월 초에 더블 이벤트 적립과 음, 그리고 15일쯤에 15약 쿠폰을 섞어서 사시면 네. 좀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거 네이티브 애드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사봐서 그렇습니다. 전권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전권 다 하면 할인 10% 할인했을 때 제가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네. 55,000원 조금 넘었어요. 전자책으로. 총 15권.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전자책이 아무래도 좀 할인이 되고 더 좀 할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다 하는 분들, 네. 독서에 취미를 좀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용어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나 용어라기보다 배 이름, 함선 이름, 사람 이름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충 넘겨가면서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은하 영웅 전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네, 공곰님의 영어 불임이 당해서 리디북스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으면 10% 할인할 때 알람 온다고. 그렇습니다. 네, 야, 리지 잘해. 그러니까요. 잘하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공곰님의 은하영웅 전설,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 전설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잠깐 쉬셨다가 제가 소개하는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거 제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공곰님이 아마 아실 건데 이 책을 봐도 두근두근하다. 이 책을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 이유가 원래 이거의 겉커버가 또 있어요. 제가 그 겉커버를 띄워버린 거예요. 공곰님이 지금 출판사 마크를 보느라 여념이 없으신데 출판사 마크가 지금 저자를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작에 가시나요? 아니요?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예요. 아, 그렇죠. 어쩐지. 이 마크가 세멘파커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었던 그 출판사죠. 그렇죠. 많이 아픈 요새 좀 많이 아픈 출판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께서 쓰신 에세이집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한글 제목이 안 써 있어요. 겉표지에. 제가 그래서 몰랐어요. 한글 제목이 안 써 있고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제가 그렇다는 건 전혀 100% 아니고요. 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미 사전 신고를 다 마쳤고 내가 이 책을 하기로 했고 골랐지만 전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을 듣자마자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올 법한 드립과 질문과 하는 것들을 다 참았거든요. 네.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이미 근데 뭐 컨펌 받고 오셨으면. 그럼요. 아내가 다 알고 네. 어서 말해봐 이러고 퇴근하길래 다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전혀 다르네요. 영어 제목은 네, 좀 다른데 영어로 그 겉표지에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제목이랑 저자만 써 있어요. 영어로는 Cultural Psychology of Masculinity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컬처럴이 문화적인 이거 사이컬러지니까 심리학, 그러니까 문화 심리학이고요. 매스컬리니티가 아마 그 남성성일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 대한 문화 심리학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굉장히 딱딱하네요. 그러니까 논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에 내용은 진짜 되게 부드럽고 재밌어요. 원래 김정은 교수님이 글을 되게 재밌게 쓰세요. 그쵸, 제가 되게 맞아요.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에세이집이에요. 에세이집이고 여기저기서 쓰신 걸 모았다고 하는데 에세이집 중에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그 저자가 썼다는 거 외에는 별 공통점이 없는 에세이들도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주제가 있어요. 이 책은 1차적으로는 행복에 대한 책이고 그렇군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남자의 행복인가요? 그렇죠. 2차적으로는 남성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제가 한글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벌써 사실 것 같으신 표정이. 됐네. 다 팔았다. 아, 행복하고 싶다. 그렇죠. 아니 지금 행복한데 계속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으니까 자, 걱정하지 다음. 마시고. 네, 그래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책인데 그게 그냥 뭐 자기계발서 같이 얘기하지는 않고요. 되게 일상적인 에세이로 재밌게 얘기하면서도 순간순간에 굉장한 통찰력이랑 깊이가 있어요. 이게 그 김정은 교수님이 아마 이 책은 아니고 이 다음인가 하여튼 에디톨로지라는 책에서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워낙 글을 가볍고 재밌게 쓰니까 내가 학문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민망하지만 내 자랑을 해보겠다고 자랑을 쭉 하시거든요. 근데 나 독일에서 진짜로 제대로 철학했고 뭐 심리학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느껴질 만큼 이렇게 전문 용어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외롭다, 뭐 상실감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시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이거의 원인은 뭐고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해결하려면 전문가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되게 얻을 것도 많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도 에디톨로지는 예전에 전자책으로 샀었는데 네, 제 크레마 카르타에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에디톨로지도 종이책으로 사서 봤습니다. 그것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읽히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분은 정말 잘 읽히게 잘 쓰세요. 이거 김정은 교수 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장인어른한테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책을 다 읽으시고 읽어볼래? 이러고 주셨거든요. 네. 근데 아직 네 나이엔 이런 거 안 보나? 이러면서 주시는데 저는 뭐 책 좋아하니까 괜찮습니다. 볼게요. 그러고 그냥 보고 가지라고 주셨는데 제목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라는 책을 저에게 장인어른이 주셨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격하게. 네, 앞부분 좀 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에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매 챕터마다 화두가 하나씩 있고 그런 책인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문에 그런 거 나와요. 이 책을 이제 쓰시니까 아내분이 물어보셨대요. 진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런 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이 김정은 교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네. 이분은 워낙 솔직하신 분이셔서 네. 글에 그런 게 녹아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찌질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밌는데 이분은 정말 솔직하게 가끔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분 대답이 되게 의외인데 아내분은 나는 만족하는데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에 아주 가끔 이래서 박사해도 여자한테는 안 돼요. 여성한테는 말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여자분들과 말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네. 질 거예요. 그럼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첫 에피소드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재밌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에서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렇군요. 가 제목이 굉장히 표정 관리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김정은 교수님이 그런 욕망에 막 시달린 거예요. 하얀 침대 시트에서 자고 싶다. 그리고
방안 조명을 바꾸고 싶다. 왜냐면 호텔에 가서 잡았더니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는 하얀 시트가 있었고 좋은 조명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안방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 막 엄청 욕망이 시달려가지고 했는데 아내분한테 거절을 많이 당하셨대요. 그 시트 네가 빨 거냐 이러면서. 그치,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결국 그걸 이뤄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나는 내가 흰 침대 시트에서 잘 수 있고 조명이 바뀐 데서 잘 수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네. 그랬다. 이러면서 구체적이고 사소한 걸로 행복을 정의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이것도 김정훈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본인이 수첩을 굉장히 많이 바꾼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내킬 때마다 그냥 편하게 바꾸고 새 거 사고 이럴 수 있는 그 작은 단위들 중에 하나가 수첩이라는 거죠. 몇만 원짜리 수첩을 사고 쓰다가 지겹거나 다른 거 쓰고 싶으면 그냥 다른 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만족 중에 하나다.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때 그거 보고 좀 공감을 많이 해서 저 수첩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첩이랑 펜 고를 때 되게 행복해요. 책 고를 때도 그런데 책은 일단 제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노트를 어떤 노트를 쓸 거냐를 결정하려면 어떤 펜을 쓸 거냐와 같이 결정해야 돼요.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만 있으면 쓸모가 그렇죠. 없잖아요. 종이의 재질이나 두께나 내가 만년필을 주로 쓰고 싶으면 몰스킨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뭐 사보고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 거 하나 사보고 펜 사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럴 때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수첩 같은 걸 사면 한번 샀으면 끝까지 써야지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내 안에 초자가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뭘 위해서 대체? 내가 왜? 좀 그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행복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자유가 있는데 정확히는 인식된 자유여야 한다고.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자유롭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자유가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첩 정도 내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자유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이제 행복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최자님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저는 조용한 데서 책 읽거나 글 쓸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왜 대답이 이렇지? 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야. 그리고 저도 뭐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냥 아이쇼핑도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 그 아내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으면 가만히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합니다. 자기야 오늘 다이소 갈까? 백화점 이런 거 아니구나. 백화점 가끔 제가 가자 그럴 때도 있어요. 가면 이제 윈도우 쇼핑만 그냥 하고 나오는데 물건들이 있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군요. 네, 사고 싶으면 다이소에 가고 네, 그런 거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아내는 저한테 서점 가자 그래요. 아 서점. 저는 서점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가면 어렸을 때는 서점에 가서 구경하다 나오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면 꼭 뭔가 사고 나오고 싶은 거야. 그렇죠. 아, 네, 책 한 권을 살 수 있잖아. 그래,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하죠. 사실 사야 돼요. 그런 거 참다 보면 병돼. 안 행복해. 그렇습니다. 그럼. 책은 원래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그럼요. 사서 꽂아놓고 그렇습니다. 크레마 카르타에 쌓아놓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주환 교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그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리추얼, 네, 어떤 행위, 그 정해진 행위, 네,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추얼은 습관이랑 비슷한 건데 그 습관에 어떤 감정이 따라 나오고 의무부여가 된다면 그게 리추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리추얼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를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잊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종류의 사소하지만 즐거운 리추얼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준다. 이 전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커피를 갈아서 스스로 내려 드시는 거였어요. 그걸 굉장히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지 일부러. 커피를 먹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리추얼을 하기 위해서인 거지. 네. 대통령이 바뀐다고 내 삶이 즐거워지지 않는다. 국회 여야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우리 부부의 체위가 바뀌지 않는다. 정치인을 아무리 욕해도 내 지루한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즐거운 느낌이 반복되는 나만의 리추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즐거우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고. 신체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달라진대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훨씬 관대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통스러울 만큼 그게 잘 안 되고. 아, 그래서 갑자기 예전 김정우 교수님 책 제목이 생각났어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 아 이런 책이 있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추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리추얼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아예 리추얼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들 꽤 많은 수 100명 가까이 됐나? 아무튼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의 리추얼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오 재밌겠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건 도서관에서 빌렸었는데 재미없구나. 바빴나 뭐 그래서 못 읽고 그대로 만나봐 기억이.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리추얼이 별로 없나 봐요.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행위가 리추얼이. 아 그런가? 그렇군요. 어떤 행위를 그렇게 한다. 저는 손에 잡히는 행위보다는 요즘엔 자주 못 하는데 근데 자주 못하면 리추얼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책 제목만 보는 서점에 가든 가서?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책 제목들만 쭉 봐요. 책 제목들만 보면서 그 제목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네. 아무튼 그 정도.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렇군요. 샤샤님은 뭐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반복적인 리추얼은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아내랑 인사하는 게 리추얼인 것 같아요. 출근할 때랑 퇴근해서랑. 저는 실제로 아내랑 남편이라고 부르거든요, 호칭을. 아니 근데 직접 부를 때도 그래요? 직접 부를 때도 아내야 이렇게 부르고. 뭐야? 저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연애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7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고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로. 그냥 그게 왠지 되게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듯이 아내야? 아내구나 이렇게 하다가 아내라고 부르게. 뭐 마음대로 하는 부부간의 일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애칭이야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내, 남편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하루 잘 다녀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리추얼을 따져보면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아내랑 자기 전에 꼭 안아주고 자요. 같이 잠을 안 들더라도 꼭 안아주고 좀 재워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요즘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일찍 자요. 그리고 제가 뭐 책을 보던가 뭐 정리를 하던가 그래서 한두 시간 늦게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으면 자기 전에 뭘 하고 있다가도 아내가 나 지금 잔다 그러면 가서 안아주고 재워주고 그러고 나와요. 그게 하루를 정리하는 아내랑의 뭔가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리추얼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런 의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언제 중요한 걸 깨닫느냐면 그 리추얼을 못하게 됐을 때 확 깨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 삶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 2가지 정도 더 나눌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뭘까 궁금하다. 둘 다 뭔지만 말씀해 주시고 아, 하나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는 자기 확인에 대한 거고요. 네. 하나는 후회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을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실용적으로는 후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후회를 네, 그렇게 자기 확인은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뭐야 다 할 거예요? 아니 진짜 알겠습니다. 잠깐만 2문장만. 그 살면서 누구나 자기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불행하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5문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둘 다 필요한데 요새는 사회적인 관계에서만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 언젠가 사라진다. 퇴직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 그래서 꼭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자기 확인이 그 외부로 가면 인정 욕구랑 약간 붙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죠. 공범님 자기 확인하는 방법 있으신가요? 저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개발하는 걸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하는 걸로. 네. 그 처칠 같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확인했다 그래요. 처칠이면 수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자를 구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칠이 낮에 한 2, 30분씩 꼭 낮잠 잤다는 그 사람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낮잠은 그렇게 많이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내랑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볼까. 아, 그 장모님께서 아이패드를 사셨어요. 오, 그 생신 선물로 받으셨는데 장인어른께서. 근데 아이패드 그 9.7인치 프로와 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림을 원래 잘 그리세요. 근데 그걸로 그리신 그림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이제 아내가 그럼 같이 그려볼래? 그래서 이제 조만간 시간을 좀 내서 조금씩 같이 앉아가지고 그림 좀 그려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좋네요. 네,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는 팜레스트가 잘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돼도 다 인식 안 하고 펜만 인식하던데요. 진짜? 우와, 많이 발전했구나. 되게 신기한 게 그 펜이 그냥 정전식 터치 네. 같잖아요. 네. 근데 블루투스로 싱크를 해요. 블루투스로 해서 연결하고 나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뜨겠지. 곰곰님의 펜입니다. 뭐 이렇게 뜨겠지. 근데 그게 뭐 어떤 기능인지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필압 감지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연필 같은 거 해서 세워서 쓰면 가는 펜이고 눕혀서 쓰면 넓게 칠해져요. 이야, 그래서 걔는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은 사랑이죠. 그럼요. 그래서 언제 후회하시나요? 그러니까요. 후회 빨리 해야 되는데 후회도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용적인 팁이니까. 네. 이런 실용적인 팁이 되게 많아요. 여기 책에. 그래서 되게 좋은 책입니다. 후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거에 대한 후회랑 안 한 거에 대한 후회. 건강한 후회는 한 거에 대한 후회가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끝인가요? 네, 이게 두 문장이네. 그렇습니다.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자기를 좀 먹는다고. 뭐든 도전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고 그쵸. 후회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아요. 진짜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탄탄한 이론적 베이스 하에서 얘기해주는 책이고 더구나 자기 일상적인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서 전혀 지루하지 않으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제목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사게 되면 네. 집에 꽂아놓고 오빠 이게 뭐야? 샤샤님이 꼭 읽어보라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꽂아놓으실 때 겉 커버를 벗겨서 꽂아놓으세요. 그렇구나. 참고로 겉 커버는 흰색이고 안에는 검은색입니다. 한글로 제목이 안 써 있어요 안에. 근데 그 책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학술서 같아요. 되게 네, 생긴 맞아요. 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그렇게 줄이면 안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한 권짜리네요. 네, 딱 한 권입니다. 네, 은하영웅전설을 잊어버리셨을까봐. 네. 은하영웅전설은 15권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소설들이 있는데 네. 그 소설들에 나온 뭐 읽어보셨던 소설들 중에 네.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저는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떠오르는 사람은 조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은. 조자룡. 조은.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워낙 뭔가 간지가 있죠. 워낙 멋있어서. 사실 메인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영향력이 되게 크죠.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은하영웅전설에도 한 명 나와요. 그래요? 누군가요? 그 라인하르트의 베스트 프렌드, 굉장히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바로 부관. 근데 지크프리드 키르이아이스라고 어떻게 이걸 외우고 계세요? 전 굉장히 매력 있어서 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스포이겠지만 2권인가 3권인가 굉장히 초반에 죽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그 사건이 라인하르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반란하기 전이구나. 아니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누군가가 중간에 껴서 둘을 좀 이간질해요. 그러니까 쟤만 너무 특권을 주지 마라. 예를 들면 다 같이 있는 파티에 왜 쟤만 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냐. 근데 라인하르트는 그 전까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거의. 근데 어떤 걸로 작게 싸우고 총 소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부관이자 친구였던 키르이아이스가 라인하르트를 살리고 죽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에게 총이 있었으면 굉장히 명사수이고 그 사람도 천재니까 천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총 한 방 쐈으면 끝났을 건데 그렇게 못해서 총을 맞고 죽거든요. 그래서 라인하르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죽음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공검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는 여기 주인공인 양웰리와 양웬리가 키르이아이스. 아, 키르이아이스가 되게 묘하게 1인자도 아니에요. 1인자도 아니고 분량도 되게 분량도 적다면서. 적은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심지가 되게 고든 사람이라 한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는 왜 라인하르트가 아니라 키르이아이스가 멋있을까? 나는 리더보다 부관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리더 그 아이가 타입이야. 멋있었던 걸로. 그리고 여기 주인공인 양웰리. 음. 양웰리가 굉장히 멋있는 인간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나태하게 음. 늘어져 있다가 음. 나태하다는 게 해야 할 일을 다 안 한다라기보다 굉장히 그 자기 몸을 그 릴렉스한 상태로 놔두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능력을 꺼내서 쓰고 또 나태함으로 돌아가서 여유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뚜렷한 자기 가치관이 있고 뭐 이런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중2병이라고. 아니에요. 이 책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자유인데 일단 돈이 많아야죠. 자유를 누리려면.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자유롭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 벌고 얘기할까요? 그럼? 네, 그러시죠. 네, 그렇게 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저희 둘이 두 권의 책을 두 권이 아니죠. 16권의 책을 팔아봤습니다. 네, 16권의 책을 함께 팔아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은하영웅 전설을 살 가장 좋은 기회는 네. 도서 전까지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할인했군요. 네,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안 샀을까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요. 다음. 네. 저는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잠깐 후에 그리고 청자 네. 여러분들께는 다음 주에 저희가 쓴 작지만 어마어마한 글들과 설정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다들 안녕히 계시고 지금까지 이책이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죠. 목이 너무 아프네요. 물 좀 드시고.